2024년 8월 북한 강원도 국경 경비 지역에서 한 병사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9년간 모범 복무했던 상사 계급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보통 탈북 병사는 즉시 공개 수배하고 가족을 처벌하는데 이번엔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담당 간부들도 갑자기 전출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역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왜 목숨을 걸고 도주했을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단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생사를 건 사투였죠. 5m 콘크리트 장벽, 1만 볼트가 흐르는 철조망 7개, 그리고 2km 지뢰밭.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돌파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강원도 지역에서 9년간 군 복무를 했어요. 운전병으로 일했고 상사 계급까지 올라갔죠. 전역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여단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위가 며칠째 안 좋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계속 쓰렸습니다. 병명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같은 병실 김 병장이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입원부터 하자고 생각했어요. 여단 병원이라도 가면 뭔가 치료를 해주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군의관이 링겔을 들고 왔어요. 투명한 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안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이물질이었어요. 제가 괜찮은 거냐고 물었지만 군의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단 병원에서 자체 제조한 링겔이니 돈 없으면 이거라도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체 제조? 링겔을 직접 만든다고요?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군단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다리에 종기가 생겨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는 걸 봤어요. 어떤 군인은 얼굴에 목이 물린 게 부어올라서 왔다가 뇌를 타격당해 그대로 죽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또 어떤 군인은 다리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는데 뼈도 안 다쳤던 상처였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투입하지 못해서 염증이 심해지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들었던 대화가 생생해요. 군단장이 병원장에게 영상통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죽느냐고요. 병원장은 한마디만 했어요. 약이 없습니다. 그 한 달 동안만 33명이 죽었습니다. 전쟁도 안 하는데 말이에요. 1년으로 치면 400명이었죠. 북한군은 싸우지도 않고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 군단 병원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페니실린 같은 기본 약도 없습니다. 집에서 돈을 보내서 장마당에 가서 사다 맞아야 해요. 돈 없는 군인들은 병원에서 자체 제조한 페니실린을 맞는데 그걸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저는 그 링겔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프니까요. 군의관이 제 팔에 바늘을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갑자기 몸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었어요. 체온이 39도 5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불처럼 타올랐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김 병장이 군의관을 불렀고 군의관이 달려와서 해열제를 줬습니다. 저는 그걸 먹고 조금 가라앉았죠. 하지만 밥은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말라서 갈라졌고 목구멍이 따가워서 뭘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도 못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군의관이 또 링겔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거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 건 더 정제가 잘 됐다고 했어요. 어제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또 맞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39도까지 열이 올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김 병장이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버티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세 번째 링겔을 들고 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생체 실험을 당하고 있구나. 여단 병원에서 자체 제조한 약을 군인들한테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 없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그걸 우리 몸으로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안 맞겠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군의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치료받으려면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거절했지만 군의관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제로 제 팔을 잡고 바늘을 꽂았어요. 군의관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바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을 탈출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다른 병동에 있었죠. 저는 군복을 입고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밖에는 8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면 탈영병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탈영병은 영창에 가거나 심하면 총살당합니다. 근처에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먼 친척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삼촌뻘 되는 분이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삼촌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3만 원을 꺼내주며 이거밖에 없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만 원이면 항생제를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위내시경을 하려면 외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건 10만 원이 들었거든요. 2023년부터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폐지했습니다. 인민병원이라는 간판을 떼버렸어요. 이제 진찰만 해도 5천 원, 위내시경은 10만 원, 엑스레이는 6만 원, 초음파는 9만 원이 들었습니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병원에 가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돈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된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조선으로 가야겠다. 강원도에서 9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저는 남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어요. 남쪽에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도 들었고 밤에는 환한 불빛도 봤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느껴본 희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3만 원으로 과자 1kg과 담배 2갑을 샀어요. 그리고 고성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2024년 8월 17일. 제 탈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고성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특별 통행증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고성 같은 전방 지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특별 통행증이 필요해요. 초소에서 검문할 때 이게 없으면 바로 잡히죠. 차는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낡은 중국산 트럭이었어요. 짐칸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초소를 어떻게 통과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차에 장교 한 명이 올라탔습니다. 통신참모라고 들었어요. 군사 칭호가 대위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군복 상태를 보니 아주 못 사는 장교였습니다. 색이 발에서 원래 초록색이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장교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계급만으로는 못 살아요. 돈벌이가 되는 보직이 있어야 하죠. 포병이나 전차 부대 같은 데는 물자를 빼돌려서 장마당에 팔 수 있지만 통신참모 같은 보직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장교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봤어요. 제 계급장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사니까 적어도 부소대 장급이라는 걸 알았겠죠. 고성에 급히 가야 하는데 통행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차고 있던 시계를 빼서 건넸습니다. 중국산 싸구려 시계였지만 그래도 장마당에서 쌀 5kg은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장교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차가 초소 앞에 멈췄어요. 초소 군인이 올라와서 통행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장교가 나서며 이 사람은 자기랑 같이 가는 사람이니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초소 군인은 우리 둘을 보더니 그냥 손을 휘저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둘 다 군복 상태가 너무 남루해서 뜯어낼 것도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북한 초소 군인들도 뇌물을 받아야 사니까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거든요. 고성에 도착했어요. 장교와 헤어진 후 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과자와 담배를 더 샀어요. 과자는 제가 먹을 거였고 담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묵과 헌병들이 돌아다니니까요. 탈영병을 찾는 게 그들의 일이거든요.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금강산 근처라서 나무보다는 돌이 많았어요. 바위산이었죠. 만약 울창한 숲이었다면 방향을 잃었을 텐데 바위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광도로가 보였습니다. 옛날 남조선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올 때 쓰던 도로죠. 지금은 아무도 안 다녀서 풀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래도 길은 남아 있었어요. 이 도로를 따라가면 남쪽이다. 산에서 도로를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도로 위로는 갈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8월 18일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철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구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복초소였어요.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120발 총알을 가지고 완전 무장한 상태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근처 부대 탈영병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냈습니다. 상사 계급이 그들보다 높으니까 당당하게 말해야 했어요. 두 군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중대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로 가면 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제가 탈영병이라는 게 바로 들통나니까요. 저는 배낭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두 군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가 고팠던 거죠. 새벽 2시면 배고플 시간이니까요. 그들은 배낭을 검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배낭을 열어줬습니다. 다행히 안에 있던 후레쉬는 못 봤어요. 과자에 정신이 팔려서요. 과자를 더 꺼내서 줬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중대장이었습니다. 후레쉬를 비추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받은 군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중대장에게 이분은 푸소대장이시고 탈영병 찾으러 가시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담배 받은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변호해 준 겁니다. 중대장은 부하가 막아주니까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고 동쪽 부대 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100m쯤 걸어갔어요. 그리고 슬쩍 옆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논이 보였어요. 8월이니까 벼가 자라고 있었죠.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 저는 벼가 자란 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제가 빠졌어요. 진펄이었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졌어요. 어느새 목 아래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조선 코앞까지도 못 가보고 진펄에 빠져 죽는다니. 이건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더 빠지니까요. 그때 손에 뭔가 잡혔어요. 연꽃 줄기였습니다. 수렁에 연꽃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줄기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끊어지지 마. 제발 끊어지지 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잡아당겼어요. 다행히 줄기가 버텨줬습니다. 저는 연꽃 줄기에 의지해서 조금씩 몸을 빼냈어요. 그리고 헤엄치듯이 수렁을 빠져나갔습니다. 300m를 헤엄쳐서 산까지 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군복도 다 젖었고 배낭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살았다. 나 살았어. 산에 올라가서 옷을 짜고 몸을 닦았어요. 과자는 다 망가졌지만 담배는 괜찮았습니다. 이미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야겠다. 골짜기에 숨어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30분도 못 자고 깼습니다. 바로 위에서 노래소리가 들렸거든요.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그들의 발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진 하늘 아래에서 제가 있는 곳을 보니 그곳은 잠복초소 바로 아래였어요.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완전 무장한 군인 2명이 있었습니다. 미친. 여기서 자고 있었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조금만 소리를 냈어도, 조금만 움직였어도 들켰을 겁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낮에 움직이면 바로 보이니까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교대로 보초를 섰어요. 때로는 담배를 피우고 때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해가 지기를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살이 제 등을 내리쬐었어요. 땀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들키니까요. 위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군인들이 담배 있냐고 물으며 한 대 남은 걸 반만 나눠 피우자고 하더군요. 북한군은 담배도 제대로 못 피워요. 배급이 없으니까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죠.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저는 엎드린 채로 졸음과 뜨거운 햇볕과 싸워야 했습니다. 잠들면 코를 골 수도 있고 잠꼬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깨어 있어야 해. 절대 잠들면 안 돼. 배도 고팠어요. 과자는 수렁에서 다 망가졌고 언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오후쯤 됐을 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 한 명이 배를 움켜쥐며 괴로워하고 있었나 봐요. 동료가 또 탈났냐고 물었고 어제 먹은 강냉이가 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참고 있으라고 했지만 그 군인은 못 참겠다며 급하게 내려왔어요. 화장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숨어 있는 곳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다행히 그 군인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 군인이 종이 가진 것 있냐고 위에 군인에게 물었지만 없다며 나뭇잎을 쓰라고 하더군요. 몇 분 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북한군의 현실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 군복은 진흙에 젖었다가 마른 상태라 뻣뻣했고 온몸이 가려웠어요. 하지만 긁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교대 시간이라며 내려가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가 다 굳었다는 말과 함께요. 군인들이 내려갔어요. 새로운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교대조였죠. 저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요. 밤 8시쯤 됐을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바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위에 초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요. 100m쯤 갔을 때 뒤돌아봤어요.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밑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외곽 경비 초소를 봤다는 건 DMZ가 가깝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위를 타고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가 나타났어요. 관광도로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는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자리는 풀이 무성해서 숨기 좋았습니다. 저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어요. 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풀이 뭉쳐있는 게 보였어요. 또 풀이네. 가까이 갔는데 그게 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군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도로 차단 근무를 서는 군인이었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도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밟은 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군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들켰으니까 도망가면 더 수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 군인의 군복 차림이 이상했어요. 위에는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래는 황토색 군복이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고 게다가 무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엉망인 차림으로 근무를 서고 있었던 거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차단 근무냐고요. 상대방이 질문할 타이밍을 주면 안 됐거든요. 군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도로 차단 근무라고 대답했어요. 상급 병사였어요. 3, 4년 차 정도 되는 군인이었죠. 저는 9년 차 상사니까 계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무기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돌 틈에 숨겨뒀다고 했어요. 북한군은 자면서도 무기를 도둑 맞을까 봐 숨겨두거든요. 무기를 잃어버리면 총살감이니까요. 군인은 돌 틈으로 가서 무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근무 서는 거 초소장이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군인은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재수없게 이런 근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야간 도로 차단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쪽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군인이 안 된다며 저 앞에 보초병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시면 자기가 욕먹는다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군인은 아직도 잠이 덜 깬 상태였어요. 어느 부대냐고 물어볼 생각도 못한 거죠. 제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뒤에서 다시 들어눕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2번이나 초소를 만났으니까요. 3번째는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바위를 타고 조용히 이동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9일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DMZ로 추정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5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5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높았어요.
맨손으로 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장벽을 살펴봤어요. 어디 틈이 없나, 올라갈 방법이 없나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벽은 바다에서부터 산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 그때 장벽 밑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 방처럼 생긴 구조물이었습니다. 장벽 앞에 흙을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물이 빠지는 통로가 있을 거야. 장벽도 배수 구조가 필요하니까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물을 빼낼 통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제 방 같은 구조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숙여서 들여다봤습니다. 구멍이 있었어요. 반대편이 보였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통로다. 저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터널처럼 생긴 통로였어요. 높이는 70cm 정도, 폭도 비슷했습니다. 기어가면서 앞을 봤는데 철창이 보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철창이 7개나 박혀 있었어요. 물 빠지는 통로를 막기 위해 설치한 거죠. 이걸 어떻게 지나가? 저는 머리를 한번 밀어봤습니다. 철창 사이로 머리가 들어갔어요. 통과할 수 있다. 머리가 통과하면 몸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말랐는지 아시겠지요? 병원에서 며칠 못 먹고 탈출한 상태였으니까요. 몸무게가 45kg도 안 나갔을 거예요. 뼈만 남은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철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첫 번째 철창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밀고 당기며 빠져나갔어요. 7번째 철창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오니 5m 정도의 공간이 나왔어요. 순찰로였습니다. 군인들이 순찰을 도는 길이었죠. 순찰로를 지나니 이번에는 북한 철책이 나타났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철책이었어요. 북한 철책은 1만 볼트 전기가 흐른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붙으면 타버린다고 했죠. 멧돼지나 고라니가 붙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마른 나무를 주웠습니다. 그걸로 철책을 조심스럽게 밀어봤어요. 지지직. 전기가 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무인데도 약하게 전기가 흘렀어요. 조심해야 해. 저는 다른 나무로 땅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로 철책을 쳤어요. 조금씩 틈을 만들었습니다. 철책은 땅에서 7에서 10cm 정도 떠 있었어요. 저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팠어요. 돌이 손톱에 박혔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전기 철책 밑으로 기어서 통과했습니다. 1m 앞에 두 번째 철책이 있었어요. 또 땅을 팠습니다. 손가락이 더 찢어졌고 손톱이 벗겨졌어요.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철책도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인지대였어요. 완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풀이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어요. 거의 정글 같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온몸을 찔렀어요.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1m 가는데도 온 힘을 다 써야 했어요. 제 군복은 가시에 찢기고 지늘게 젖었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 지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구간에는 없더군요. 다행이었어요. 방향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가 있으면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한국 철책에는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쪽이 남한이구나.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8월 더위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물도 없었고 과자도 수렁을 건너면서 다 버렸으니까요.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말라서 침도 삼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불빛까지만 가면 돼. 조금만 더.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시에 찔리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벌레가 온몸을 기어 다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철책에 도달했어요. 한국과 북한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감시탑도 보였습니다. 저기를 넘어가면 남한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제가 철책을 넘는 순간 바로 들킬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주변을 살폈어요. 감시탑에서 50m 정도 떨어진 구간에는 전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밝은 데를 보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를 보면 잘 안 보이잖아. 동공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감시탑 가까운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이동해서 철책 앞까지 갔어요. 이 철책은 앞에 두 개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땅에서 5cm부터 철망이 바짝 붙어 있었어요. 통과할 수 있을까? 감시탑에서 군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군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만 노래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만 노래를 부르면 정치 범수 용소에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함께. 무슨 노래인지는 몰랐지만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노래가 계속 들리면 저를 발견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노래가 끊기면 들킨 거고요. 저는 노래가 이어지는 걸 확인하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철책 5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맨손으로 피가 나도록 손톱이 벗겨지도록 팠어요. 첫 번째 철책 밑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감시탑의 군인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내 곁에 있어줘. 저는 노래 소리를 들으며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망이 제 등을 긁었어요. 군복이 또 찢어졌습니다. 첫 번째 철책을 통과했어요. 1m 앞에 두 번째 철책이 있었습니다. 또 땅을 팠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고 피가 섞여서 진흙이 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철책을 통과했어요. 세 번째 철책 앞에 도달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파지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블록이 땅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손으로 더듬어 보니 50cm 크기의 블록이었어요. 그 위에는 유리 조각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니까 베었어요.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갇힌 건가? 위에서는 군인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교대 시간이 되면 제가 발각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삶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철책 사이에 갇혀서 죽는구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죽는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피해를 본다. 북한은 연좌제 국가예요. 제가 여기서 잡혀 죽으면 가족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10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손으로 더듬었어요. 그때 한 블록이 약간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다. 손이 더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블록을 흔들었어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60cm 정도 파내야 뽑아낼 수 있었죠. 필사적으로 팠습니다. 드디어 블록을 드러냈어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머리를 내밀었는데 30cm 앞에 가느다란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줄이었습니다. 철선이었는데 전기선은 아니었어요. 북한 전기선은 알루미늄인데 이건 철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신호 전달선이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어딘가에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럼 즉시 군인들이 달려올 겁니다. 조심해야 해. 주변을 살펴보니 나무 조각들이 있었어요. 저는 나무 조각을 주워서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선 양쪽에 나무를 받쳐서 눌러도 움직이지 않게 만든 거죠. 조심스럽게 테스트했어요. 나무 지지대가 선을 잘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조심히 짚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네 번째 철책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다쳐서 피와 흙이 범벅이 됐습니다. 네 번째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철책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쉬웠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이 없었거든요. 땅을 파고 기어서 통과했어요. 드디어 5개의 철책을 모두 넘었습니다. 제 군복은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북한 군복은 질이 안 좋아서 쉽게 찢어지거든요. 온몸이 찢어진 옷 조각과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탑의 군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북한 군인 나만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대담하구나. 하지만 덕분에 제가 지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저는 철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뢰밭이 시작됐어요. 2km 구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처음에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빛 덕분에 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땅이 굳어져 있었죠. 짐승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지나간 길이라면 지뢰가 없을 거야.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목함 지뢰가 문제였습니다.
무게가 실리면 터지는 지뢰죠. 고라니는 가벼워서 안 터져도 사람은 터질 수 있어요. 저는 무게를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내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45kg 밖에 안 나갔으니까 내 발로 기면 한 발에 10kg 정도만 실리는 거죠. 혹시 지뢰를 밟더라도 발보다는 손이 낫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리가 잘리는 것보다는 팔이 잘리는 게 나으니까요. 2km를 내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8월 더위에 긴장까지 하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됐습니다.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터질까? 안 터질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나만 초소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풀이 너무 높고 정글이었습니다. 계속 기어갔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돌에 베이고 가시에 찔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km쯤 갔을 때 북한 감시탑이 안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때 관광도로가 나왔어요. 저는 도로로 나갔습니다. 도로 위에도 지뢰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 발로 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 위에 흙이 70cm 정도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대전차 지뢰였어요.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지뢰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공병 훈련을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대전차 지뢰는 사람이 밟아서는 잘 안 터집니다. 차량처럼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야 터지거든요. 저는 그 위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발을 살살 옮기며 대전차 지뢰 지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한 차단봉이 보였어요. 북한 차단봉과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었어요. 그 위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걸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기어 다니고 숨어 다녔는데 드디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CCTV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를 보고 있구나. 저는 CCTV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털었어요. 모자를 바로 쓰고 신발끈도 묶었습니다. 9년차 상사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오지? 저는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지. 나만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지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멈춰 라고 하거든요. 정지라는 말은 안 쓰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대상이 계속 부동하고 있으니 조금 더 접근하면 사격하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사격이라는 말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멈춰 섰어요. 확성기에서 또 물었습니다. 동행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향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환영한다고 했어. 나를 환영한다고. 통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나왔어요. 1명, 2명, 3명, 15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남한 군인을 처음 본 순간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군복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색도 선명했습니다. 북한 군복은 햇볕에 발에서 회색빛인데 이건 진짜 군복 같았어요. 방탄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방탄복을 처음 봤습니다. 북한군에는 방탄복이 없거든요. 총도 달랐어요. 조준경이 달린 총이었습니다. 북한군 총은 조준경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체격이 달랐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하얗고 깨끗했어요. 차려입고 나온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도 열병식 때 잘생기고 큰 사람들만 골라서 보여주니까요. 특별히 체격 좋은 사람들만 마중 나온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군인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군인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팔을 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을 뒤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결박했어요. 엎드리라고는 안 했습니다. 선 상태에서 결박하더니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무릎으로 제 등을 살짝 눌렀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팠습니다. 남한 군인들은 진짜 체격이 좋구나. 몸수색을 했어요. 소지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담배 한 갑 있다고 했어요. 군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수렁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으면서도 담배만은 지켰던 겁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정말 담배밖에 없었어요. 과자는 진작 다 없어졌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에 태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에어컨이었어요. 제 평생 처음 맞아보는 에어컨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자본주의 바람이구나. 시원했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8월 더위에 며칠 동안 땀 흘리며 걸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남한 군인들이 저렇게 두꺼운 군복을 입고도 근무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대를 썼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군의관이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새벽에 자다가 깬 거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당연한 거죠. 검사를 받고 나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운동복과 티셔츠를 줬습니다. 누더기가 된 군복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구나. 배가 고팠어요. 이틀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상사가 나갔다가 10분 후에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죽이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죽. 순간 실망했습니다. 나만이 잘 사는 나라라며? 고기나 계란 아니면 라면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상사가 말했어요. 상사님이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탈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드세요. 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배려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늘 적으로 생각했던 대한민국 국군이 저를 동포처럼 한 민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죽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전복죽이었습니다. 전복이요. 북한에서는 엘리트나 돈 많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전복이에요. 저 같은 평범한 군인은 평생 먹어볼 일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남한군은 저한테 전복죽을 줬습니다. 나를 엘리트처럼 대해주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배가 조금 부르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았다. 정말로 남한에 왔다. 서울로 가는 차를 탔어요. 이번에는 안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볼 수 있었어요. 도로가 깨끗했습니다. 북한 도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한국 도로는 매끄러웠어요. 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깨끗하고 좋은 차들이었어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차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검문소가 엄청 많거든요. 검문소를 계속 확인받아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동의 자유가 있구나. 밤이 됐습니다. 불빛이 엄청 많았어요. 네온사인 간판 가로등. 온 도시가 환했습니다. 북한은 밤이 되면 깜깜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나처럼 밝았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불빛이구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024년 8월 17일에 병원을 탈출했고 8월 18일에 수렁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고 8월 19일에 DMZ를 넘었고 오늘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9년간의 북한군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냉장고를 열었어요.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니. 창밖을 봤어요. 밤 10시인데도 환했습니다. 북한은 밤이 되면 깜깜한데 말이에요.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버스카드를 거꾸로 찍어서 안 찍히고 편의점에서 계산 전에 뜯어먹다가 혼나고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봐서 경적을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카드 찍는 법을 알려줬고 편의점 점원은 웃으며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따뜻하구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첫 월급을 받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구나. 마트에 갔어요.
북한에서는 비싸서 못 먹던 사과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깎아 먹었어요. 달고 맛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어느 날 밤 편의점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첫 입을 떠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정보를 검색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찾아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뉴스를 봤어요. 김정은이 병원을 시찰하며 훌륭한 의료 체계를 선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거짓말이야. 병원에 약도 없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제가 겪은 일들을 말이에요. 가족이 걱정됐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낯설고 서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해요. 배고프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게요.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저는 2024년 8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